이 은퇴를 하셨어도 사실 사람을 만나면서 교류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더치페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 속에 숨어있는 돈 얘기,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도 주말에 꽃 좀 보셨습니까? 예, 네. 봤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벚꽃 경제 네. 가서 좀 뿌리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뭐 밥도 먹고 근처에 되게 식당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내수 활성화에 힘쓰신 두 분이 오셨는데 내수가 요즘 썩 좋지가 않잖아요. 수출기업 제외하고는 유통업체들 힘들다, 배달 안 시켜 먹는다 이런 얘기들 들은 지 몇 달 된 것 같은데 배달 앱들이 지난달부터 배달비 무료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스타벅스라는 대형 커피 체인이 여기에 참전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 기자님한테 요거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스타벅스의 운영회사가 오는 18일부터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스타벅스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스타벅스가 배달 앱에 입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입점으로 이 스타벅스 이용자들은 배민 앱에서 스타벅스의 다양한 음료와 푸드를 배달로 이용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는 왜 스타벅스의 텀블러나 컵 네. 이런 것들 많이 파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배달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안도 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스타벅스는 자체 앱을 통해서 좀 배달을 하고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원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배달 앱으로 입점을 하면서 고객 회원이 아닌 분들도 배달 어플에서 배달을 이용받을 수 있게 됐고요. 스타벅스 측은 이번 입점에 대해서는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일개 커피 체인의 마케팅 방식이 이게 뉴스에 왜 등장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배달 시장 전반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일 텐데 대형 커피 체인 중에 배달 서비스를 안 하던 마지막 브랜드였잖아요. 네. 그 왜 한다고 합니까? 사실 그간 스타벅스는 배달 과정에서 커피 맛이나 향이 좀 변해서 품질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시절에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요.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이 배달 수요를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이 가운데 최근에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경쟁 업체들이 이제 실적을 이뤄내자 스타벅스도 더 늦기 전에 우리도 배달 서비스에 진출하자 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해외에서도 만약에 스타벅스 매장들이 잇따라서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줄 안 서고 편리할 수도 있어요.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사전 주문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근데 동네에서 작은 커피숍 하는 분들은 생각이 다를 거란 말이죠. 이 경우에는 이 사장님들 긴장 좀 하시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스타벅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대로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동네 카페나 아니면 빵집 사장님들은 이런 대로변을 좀 떠나서 좀 주거지와 가까운 골목 상권에 정착하는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스타벅스까지 이제 배달에 나선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사장님들 좀 고민이 깊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장님들이 골목에 이제 입점을 하면서 배달도 또 하면서 또 홈카페 쪽들을 좀 이렇게 공략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이 스타벅스와 이제 경쟁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커피를 이제 카페를 할 때 뭐 상권이나 입지 선정, 뭐 수요의 특성, 뭐 직장인이 많다, 뭐 대학생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분석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스타벅스도 배달을 한다고 하니까 배달에 좀 더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벤트 같은 경우도 있고 사실 뭐 텀블러나 머그컵 이런 굿즈 같은 게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배달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길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커피를 시킬 때 커피 말고도 딴 거 시킬 만한 메뉴가 있는지도 네.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화력의 차이가 나서 이게 경쟁이 가능할 거냐 사실상 상권이 무의미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배달 앱이 자체적으로도 무료 배달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얘기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네, 국내 음식 배달 시장 거래액이 꾸준히 성장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배달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주문을 좀 망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 먼저 무료 배달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승부수를 띄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배달의 민족도 비슷한 동선에 여러 주문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알뜰 배달을 무료로 전환을 하면서 경쟁에 참전을 했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기요도 일정 금액 이상 주문이라면 좀 무료 배달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이렇게 배달앱 시장이 일강 이중 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당장 좀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이 점유율 싸움에서 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경쟁이 좀 네. 붙은 상황인데요. 이전에는 누가 빨리 배달하느냐 이거를 두고 좀 경쟁을 그쵸. 했는데 이제는 이익과 생존에 직결되는 배달비를 두고 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2019년에도 이렇게 배달비 무료 전쟁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도 쿠팡이 싸움을 걸었는데 이게 오래 할 수 있어요. 그 제사의 파기 이런 경쟁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서 얼마나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배달의 민족이 작년에 거둬들인 영업이익이 7천억 원 정도?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동안 우리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게 가능할지. 2019년에도 배달의 민족이 쓴 돈이 그때 짧은 기간 동안 900억을 썼습니다.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쿠팡은 그때 한 3천억 원 썼던 것 같은데 순위가 바뀌진 않았고요. 유통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끼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홈쇼핑 업체들은 요 코로나 때 괜찮았잖아요. 네. 집에서 비대면 쇼핑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홈쇼핑만으로는 어렵다. 유튜브 쇼핑으로 적극적으로 눈을 돌린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유튜브에 혹시 쇼핑 기능이 탑재된 거 아셨나요? 저는 강정수 박사님이 작년에 저희 IT 언박싱 할 때 알려주셔서 알게 됐는데 그게 해외에서는 잘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지난해 6월 이 유튜브가 공식 쇼핑 채널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론칭을 했다고 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영상 아래에 보면 뭐 제품이 가격과 함께 이렇게 태그가 돼 있어서 누르면은 판매 사이트로 이제 연결되는 형식인데요. 이렇게 유튜브가 쇼핑 채널을 만들면서 홈쇼핑 업체가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뭐 가령 현대홈쇼핑이나 CJ 온스타일이 이 자사몰과 유튜브 채널을 연결시키는 이런 테스트에 시도를 했고요. 특히 이 CJ 온스타일은 웹 콘텐츠를 전문으로 만드는 제작사와 손잡고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이 채널을 2년 내에 구독자 수 100만 명 가까이로 늘리겠다 이런 당찬 포부도 내놓기도 했고요. 또 롯데 홈쇼핑도 이 분홍 젤리곰 그 유명한 네. 벨리곰이라고 있는데 이 벨리곰의 이 관련된 상품을 파는 이 자사몰과 유튜브 채널을 좀 연동해서 이제 판매액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뭐 상품이 있더라도 이 자체 그 홈쇼핑 앱을 깔지 않으면 자기네 이제 상품을 이렇게 그 소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 외부 채널을 통해서 트래픽을 유입해 보겠다 이렇게 홈쇼핑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유튜브 사용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카카오톡을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지난해 말에. 그렇다 보니까 이 홈쇼핑들도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님 유튜브 말고요. 홈쇼핑 앱들도 보면 각자 모바일 라이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작은 방송, 작은 채널도 운영하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뭐가 달라요? 네, 이제 모바일 앱 자체 앱을 통해서는 이제 팬덤 강화를 좀 집중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 이 홈쇼핑 업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모바일 앱을 보면은 거기도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리스트처럼 숏폼 이제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숏폼 콘텐츠들이 1분 이내의 영상들을 뜻하는데 이 중심으로 이제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뭐 뷰티나 IT, 육아 등 각 카테고리별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런 고객들을 오히려 좀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업계의 전략입니다. 사실 이 숏폼이라는 게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소비하는 그런 네. 콘텐츠다, 뭐 챌린지하는 콘텐츠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홈쇼핑 핵심 고객층이 50대라고 하는데 이 10명 중에 7명이 이 숏폼 콘텐츠를 지금 소비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 숏폼을 굉장히 이제 주요 콘텐츠로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홈쇼핑 업계가 이를 좀 노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숏폼이라는 게
앞에 첫 1초에서 2초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기서 승부가 나죠. 네,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가 약간 초두 효과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초두 효과가 처음 입력된 정보가 나중에 습득하는 정보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개념인데 예, 첫인상 사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숏폼이 굉장히 초두 효과를 이렇게 선점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콘텐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런 숏폼 콘텐츠 중심으로 이제 팬덤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숏폼이 길을 뚫는다 이런 얘기군요. 근데 이 모든 홈쇼핑 위기의 진앙지는 TV를 안 본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집에 TV가 없는 경우가 많고 TV가 있어도 TV로 TV를 안 보잖아요. 맞아요. TV는 넷플릭스 연결하는 용도로 쓰고 대부분 모바일로 시청을 하고 그래서 이 방송이 어디 건지 모르더라고요.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맞아요. 만든 네. 거지? 그런 거에 맞습니다. 대한 그 인식이 전혀 없던데 TV 홈쇼핑의 황금 시간대라는 게 인기 드라마 시간이었잖아요. 이것도 바뀝니까? 네, 통상 이 토요일 심야 시간대가 홈쇼핑 업계에서는 이제 황금 시간대로 불렸는데 아무래도 이 시청자들이 이제 주말 밤에 가장 편안하게 좀 TV를 보기도 하고 또 뭐 지상파 등에서 주요 인기 드라마가 이제 주말 저녁 때 방송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TV를 시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줄었고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심야에 TV를 보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홈쇼핑들도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 토요일 황금 시간대를 좀 앞당긴 건데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대표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을 10시 반에서 9시 반, 저녁 9시 반으로 1시간 약 앞당겼다. 고 합니다. 아무래도 홈쇼핑들은 이 매체 환경이나 고객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험에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많이 줄었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겠죠? 네, 업계에 따르면 TV 홈쇼핑 4사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거의 뭐 매출이 반토막 난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TV 시청자 감소가 좀 굉장히 크고 또 이렇게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송출 수수료가 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등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브랜드 상품을 늘리는 등 이렇게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어느 순간 완전히 좀 환골탈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TV를 기반으로 한 쇼핑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자, 이 기자님. 네. 밥 살 때, 아니 밥 살 때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밥 먹을 때 네. 우리 셋이 밥을 먹어요. 그럼 나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평소에 이 기자님의 패턴은 뭐예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누가 있어서 조 기자님이 계셔서 예, 혹시 선배가 제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도 되는데 보통은 그랬잖아요. 그래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우는 내가 살게 이게 미덕으로 돼 있었는데 네. 이제는 안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좋은 일 있는 사람이 네. 그 멤버 중에 있다고 그렇죠. 하면 그분이 내거나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사는 문화에 좀 익숙했던 그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대부분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은퇴로 이제 수입이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줄면서 이 더치페이 문화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왕성하게 이 사회 활동 하실 때보다 현금 흐름은 줄었는데 이 물가가 최근 굉장히 또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을 보면은 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3.4%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이 3.1이었는데 이것보다 외식 물가가 더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이 외식 물가 상승률이 이 전체 평균을 웃도는 이런 현상이 2021년 6월부터 무려 34개월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누적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은퇴를 하셨어도 사실 사람을 만나면서 교류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더치페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연금 개시되기 전까지 은퇴하고 그 사이 연금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그때 또 그렇게 친구 자녀들이 결혼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부조할 일은 늘어날 테고 고정 수입은 끊기니까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외식 자체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품목별로 가격이 어떻습니까? 네, 물가 상승률은 비빔밥이 5.7%로 가장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나물이나 채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맛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뒤이어서 이제 떡볶이가 5.3%, 김밥 5.3%, 뭐 냉면, 뭐 구내식당도 5% 가량 올라서 굉장히 좀 가파르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뭐 조사 대상인 39개 품목 중에 물가가 내린 품목은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세부 품목 39개 중 64%가 일제히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았고요. 네. 뭐 또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좀 높게 나타났는데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그 누적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체감하기 어렵지만 가공식품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물가 오른다. 특히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체감을 하실 텐데 더치페이라는 게 사실 국내에서 우리끼리 밥 먹을 때 n분의 1 이런 느낌이잖아요. 외화로 사용을 할 때 달러나 엔화를 더치페이에서 같이 낸다. 이 서비스는 어디에 씁니까? 네, 아무래도 더치페이가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친숙한 것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페이 같은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내고 그냥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뭐 톡 어플 같은 걸로 그렇죠.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문화가 더 확산된 것도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화로는 불가능했어요. 현행법상 이 외화는 이 페이나 머니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없고 구매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외화를 이런 전자지급 수단으로 보내면은 사실상 외화를 송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막아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 신산업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민 수요가 아무래도 높아진 것만큼 좀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나 엔화 등 이런 외화를 이 핀테크 플랫폼의 머니로 주고받고 또 미리 충전하고 또 원하는 환율에 송금하는 서비스가 이제는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친구들분들이랑 같이 갔을 때 일행끼리 좀 돈을 내기 쉽도록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사실 원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불편함이 없었는데 외화로는 불가능해서 한 사람이 결제하고 따로 뭐 은행 어플 들어가서 아니면 한국에서 줄게 아니면 우리나라 돈으로 줄게 한국 와서 정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복잡하죠, 그러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됐다. 네. 이런 게 아무래도 좀 기술의 발전이 좀 문화를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태국에 단체 여행 보내드렸는데 부모님들 발 마사지 가서 고모가 냈는데 얼마씩 내라고 하더라. 네네. 송금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 해서 지금은 우리 가족들 얘기하지만 가족이라는 개념도 약간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750만 명이나 돼요. 네, 맞습니다. 1인 가구가 750만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제 뭐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집값이 비싸고 나는 인프라는 좀 좋았으면 해서 쉐어하우스라고 집을 공유한다 예전에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게 요새는 이름이 좀 바뀌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코리빙 하우스라고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코리빙? 네, 코리빙 함께 사는 하우스 뭐 이런 건데. CO 그 코워커 할 때 그 코 얘기하시는 거죠? 함께. 네, 맞습니다. 이 쉐어하우스는 조금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이게 사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나눠서 함께 살면서 주거 비용을 낮추는 개념입니다. 이게 기자분들은 또 이 세종시 같이 아파트 내려가면은 그렇죠. 방 하나씩 여러 회사 기자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네, 맞습니다. 사실 업무적으로는 다 적진 아닙니까? 적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쉐어하우스가 좀 친숙한 개념인데 이 코리빙 하우스는 좀 이거와 다르게 각자 방에 화장실이 다 딸려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딸려 있으면서도 이런 그 공동 공간을 좀 나눠 쓰는 그런 공동 주택의 한 유형이라고 지금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뭐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기업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 D&D나 뭐 KT 에스테이트 등이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1인 가구 분들이 이런 수요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깔끔하고 좀 신식 이런 물품 이런 것들을 신식 물품. 네, 이런 것들을 딱 원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사실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이 좀 부담스러웠던 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은데 새벽에 네. 밖에 나가면은 또 주변 사람들 깨게 되잖아요. 달그락달그락. 네, 그런데 이런 네. 코리빙 하우스는 이런 간단한 조리 기구들도 다 각자 방에 있고 약간 라 라운지 같은 것만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네. 그래서 약간 거기서 일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고 동아리 같은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슷한 분들 아무래도 2030 분들이 많이 사니까 그들끼리 또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거 사진들을 봤거든요. 아마 비슷한 공간들 사진들 보셨을 텐데 공간이 예쁘잖아요. 네. 예쁘고 리빙룸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루프탑도 있고 일단 잘 갖춰놨다. 좋다는 건 비싸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월세가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코리빙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커뮤니티 기능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들도 되게 선별해서 뭐 예를 들면 창업자분들만 모이게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좀 면접 보고 비싸게 뽑아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촌의 한 공유주택의 경우에는 1인실과 3인실인데 보증금과 월세를 보니까 1인실이 500만 원에 월 90만 원, 뭐 3인실이 500만 원에 69만 원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개별 실이 개인이 소유한 게 아니라 법인이 또 소유하고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세 사기나 뭐 이렇게 월세나 보증금 떼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수요가 있다고 하고요. 또 요즘에는 뭐 하루 단위라던가 뭐 한 달 단위 이렇게 거주도 좀 가능하게 유연하게 운용을 하면서 이런 점을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이렇게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코리빙 시설에 이용하시나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약 7,300명 가량이 이제 운영을 했고 이렇게 거주하고 있고 네. 올해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그래서 뭐 부동산 개발 회사들도 앞다퉈서 이렇게 주유소가 있는 이렇게 입지 좋은 부지를 좀 이렇게 코리빙 시설로 개발하는 이런 사업도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주유소가 문 닫는 데들 많잖아요. 맞아요. 주유소 입지는 좋을 수밖에 없죠. 사거리 제일 큰데 차가 진입하기 좋은데 그러면 평균 월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네. 이제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준공 5년 이하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서울 지역 신축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가 101만 5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게 기존 월세 평균이 이미 높아서 이게 높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나 뛰었다고 합니다. 이게 특히 서울 지역 신축 원룸의 평균 월세는 수도권이나 타 지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네. 높은 곳도 있다고 나타났다고 하고요. 이 월세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까 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세 사기 여파로 이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월세를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